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도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그로 인해서 양적 완화의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고 나서 유럽 증시 곧바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ECB에서는 이번 유로존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고 물가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드라기 총재가 계속해서 그 자산 매입 일정을 늦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일단 여러 가지 뉴스들에서 대부분의 배경이 제시가 된 상황이죠. 성장률을 하향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항상 연초에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올해는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연 중반만 가게 되면 이거 어렵다. 이 정도는 안 된다. 내년도 전망도 낮춘다. 그 낮춘 전망에서 연초만 되면 또 뭔가 좋아질 거다라고 거짓말을 부풀렸다가 연 중반만 되면 또 성장률을 계속 내려앉는 이런 모습들이 벌써 4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위기가 나타나고 나서 IMF를 포함한 세계은행들의 전망은 2014년 정도가 되면 세계 경제가 본궤도에 올라올 거다라고 봤는데요. 2015년 지금 거의 말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세계 경제는 좀처럼 전만큼의 수요 그리고 이전만큼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의 정책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유로존 내 그리스를 포함한 저성장 국가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크레딧 리스크가 또 불거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유로화의 악세가 어쨌든 유로 경제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국가, 모든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로화의 악세를 통해서 독일을 포함한 제조업 중심의 또 수출 기업 중심의 수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죠. 근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과연 유로화가 오늘 얼마나 뜨겁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뜨거운 반응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나왔지만 ECB의 모든 정책을 드라기 혼자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가 안 좋다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죠. 또 달러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로화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드라기의 얘기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데 주식시장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비교적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연중에는 꼭 성장이 부진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또 돈을 풀어헤치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들이 경기 하락을 방어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 정도를 방어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연준도 마찬가지였지만 ECB도 돈을 풀 때도 과거처럼 돈을 풀어서 인플레를 일으키는 그런 정책을 제한시키고 있죠. 또 유로존의 금융기관 자체도 워낙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자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거처럼 공급된 돈을 모두 시장에 뿌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이러한 QE 정책으로 인해서 쭉 이루어져 왔던 대표적인 상황들이 은행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기본으로 캐리 트레이드를 좀 유발하는 효과를 많이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이게 좀 축소되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를 비롯한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국가나 혹은 기업들의 채권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로존 내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씨가 아직 꺼졌다라고 볼 수 없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그리스 얘기는 아직도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을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준이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추가 양적 완화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다. 경기를 밀어올리기보다는 디플레를 방어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CB가 추가로 양적 완화를 더 실시하게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아마 미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돈이 풀리게 된다면 이 금융시장 특히나 증시에 좀 돈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외국인들 입장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지 아니면 이머징 시장의 우려가 더 높은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외국인들 자체에 대해서는 이머징 시장 전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다.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높던지 아니면 자산 리스크가 높은 그들 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뭐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 매매는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예측하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팔 만큼 팔았다? 뭘 팔 만큼 팔았습니까?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확인이 필요한 이슈지 우리가 먼저 예상하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한국에 대한 매도가 아닌 이머징 전반에 대한 매도라고 보여지고 있고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매도이기 때문에 또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이기 때문에 속단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제 팔 만큼 팔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의 접근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은 유럽의 양적 완화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의 긴축이라는 거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내년부터 미국도 대규모로 돌아오는 이 채권의 만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또 중국이 조금만 미국 채권을 팔아도 흔들림이 크다라는 점과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채권 시장의 리스크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채권 시장에 버블이 터질 경우에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그리고 뭐 이 유럽의 ECB가 계속 채권을 이렇게 사들이면서 채권 가격의 하락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장기적으로 이 채권 쪽에 버블 리스크가 터졌을 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슐러 교수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쉽게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언급하기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전체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좀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 테슬라의 주가와 삼성 SDI의 주가를 비교해 본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새로운 모델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테슬라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죠. 국내에서도 그 앨런 머스크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방영이 되면서 지금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이제 부각받고 있는 천재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사용해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뭐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제일 싼 모델이 8천만 원, 조금 이 사양이 좋은 모델은 뭐 1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모델이었으니까 뭐 부자들 입장에서는 뭐 세컨드카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이제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주를 중심으로 여전히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돈으로 한 뭐 4천만 원대 그리고 미국 돈으로 3만 3천 불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대중화 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요. 다만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한때 뭐 280달러를 넘었던 주가의 동향이 최근 들어서 좀 정체되는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기대감을 선반영한다고 치더라도 200달러가 넘어가는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고평가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지만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생산해낼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대중화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얼마나 빠르게 많이 찍어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푸느냐가 핵심인데 테슬라가 과연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여전히 제한적인 대수만 공급한다면 모델을 다양화시킨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될 것인지 그리고 테슬라는 과연 많은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다각도의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상 호재이긴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최근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별로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이미 조금 비싸다라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평가 논란, 그와 함께 생산량 확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신차 출시 계획에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수혜가 크게 늘어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 SDI의 뭐 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저점을 기록하고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미약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 워낙 거래량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데 체력적인 힘도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테슬라S가 대중적으로 성공해서 생산량을 많이 늘려가더라도 테슬라는 이미 파나소닉과 함께 자체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그리고 국내 LG화학이 수주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만들어내는 배터리의 이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으로밖에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추가적인 증대 효과는 뭐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전기차 자체가 중국이나 여타 국가에서 확산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뭐 기대감은 높으나 여전히 실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ESS 같은 연관 산업들 혹은 주변 산업들의 발전이 동일하게 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전략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에 대한 트레이딩 정도의 전략이 언제든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재료만 나와도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그럼 사야 되느냐의 의견을 물으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가격을 무시하고 더 조정을 받더라도 사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래 먹거리 중에서 유일하게 LG화학과 삼성 SDI가 세계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의 그 캐피탈 게인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먹거리가 또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중장기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무시하고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포트폴리오 내 한 30% 정도의 비중까지는 실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업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은 향후 한 3년에서 5년 안에 충분히 100% 이상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밖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 기대감을 실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이제 이번 한 주 증시 참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한 주간의 특별한 이슈들을 짚어보고요.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동상이몽 돌직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